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실 말하기와 자기 배려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배려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진실을 말함으로써 고통받았고 또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이롭게 했던 그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인가요? 황우석 박사의 주기세포 연구 부정 사건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그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제보자 류영준 교수라고요. 강원대대 교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건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방송함으로써 엄청난 풍을 맞죠. MBC가 크게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지만 결국은 그 진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부정한 연구에 의한 어떤 성과들이 허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거품들이 꺼지게 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를 또 시끄럽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에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했던 조효나라는 젊은 여자와 그 의뢰에 처해 있었던 박창진 사무장,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폭로했던,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그동안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박창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숨겨지기 쉬운 그런 진실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 모두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권력과 갑과 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내부에도 갑질 행포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폭로한 검사라는 사람이 그런 그 성추행 사건을 자기가 피해자로서 폭로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 밖에도 다양한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도 임은정 검사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미 그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 자신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실을 지킴으로써 죽음과 맞바꾼 그런 용감한 행동이었던 거죠. 또 고대에는 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견유학파라고 그러죠.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대낮에도 뭐 등불 들고 다녔다고 그러죠. 진실을 아는 사람 찾는다고 그랬다든가요. 그리고 이제 드럼통에서 이제 소유를 합니다. 이 명성을 듣고 찾아온 당시의 최고 권력자, 세계 최고 권력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햇빛을 맞고 있지 않냐, 햇빛을 좀 비켜달라라고 하는 용감한 얘기를 했던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역사에도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잘못 나갈 때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소위 말하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언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그 진실의 힘, 진실을 말하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은 고대로부터 두 가지 전통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했던 이제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실 말하기의 용기는 수사에만 능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에 대항한 그런 하나의 논리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 말하기, 파레지아라고 그러는데요. 파레지아는 진실 말하는 것이 반면에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남을 설득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파레시아는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수사학자들은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전통은 그 이후에 스토아 철학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소피스트의 전통은 철학의 그 주류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죠. 하지만 요즘 우리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현실에도 이런 소피스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실에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수사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자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우리는 이 진실 말하기, 파레시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파레시아, 진실 말하기에서는 어센티시티라고 그러죠. 진정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어센티시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인 그런 것. 그다음 인티그리티, 이것도 역시 진정성으로 번역됩니다만 자기 통합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반면에 수사에 능한 사람들은
논리도 사실은 그 깊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논리지만 그 표면적인 논리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 말하기의 목적과 목표는 행복입니다. 유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삶이죠. 행복이라기보다는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덕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학적 전통에서는 논리를 거쳐서 현대 윤리학의 주류이기도 합니다만 의무론이라든가 또는 공리주의 이론 같은 걸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파묻었을 때 더 큰 폭발력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작가죠.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광주 항쟁의 진실,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이 과거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한 진실, 더 큰 힘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수사와 진실의 그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능한 겁니다. 그렇죠? 소피스트들은 남을 설득함으로써 어떤 쟁론이 있을 때 거기서 이기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좋은 삶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순간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진실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말하는 자의 주체를 강조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자의 존엄성, 자기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존재를 더 좋은 존재로 향상시키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함으로써 지금의 존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가 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목표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생존이 필요했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걸 발휘해서 우리는 생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물학적 생존에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는 게 또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그러니까 생존은 자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존재는 존재 지속의 노력이라고 하죠. 코나투스라고 하는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개념인데 존재 지속의 노력, 존재 지속의 경향, 그런 지향성 이런 것들이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진실 말하기, 파레자 또는 자기 배려 이것은 새로운 나로 변해가는 나, 새로운 나로 변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실 말하기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존에 관련된 것은 우리는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한 거죠. 그다음에 존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간학적인 지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실 말하기 그리고 자기 배려는 미학적인 것이고 윤리학적인 것입니다. 미학적이라는 얘기는 내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윤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더 존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또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존재 조건이 있다고 할 때 생존에 관련된 것은 1차 지향, first intention, 1차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존재를 지향하는 것은 2차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존재. 그리고 생성, becoming이죠. 이 생성을 지향하는 것은 3차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 보듯이 진실은 부조리한 권력과 생물학적 생존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부조리한 권력에 의해서 파묻혔던 진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생존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도 있는 거죠. 그런 역량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실들이 그런 1차적인 권력과 1차적인 생존 조건에 파묻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존 조건에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1차적인 조건에 종속된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생존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존 또는 좀 잘 나가봐야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생성은 없다.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기 배려의 논리는요,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가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또는 디오기네스, 에픽테투스 같은 또는 세네카 같은 그런 고대의 철학자들의 논리에서 빌려온 겁니다만 푸코는 자기 사유에서 큰 전환을 합니다. 푸코 철학에서 전반기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탐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식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자기 배려라고 하는 논리를 추려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푸코의 후반부 철학에서는 전반부와 달리 주체가 사라지는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전반부 철학과는 달리 주체를 새로 세우는 그런 논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배려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져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로부터 이런 논리를 가져와 자기 배려로 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생물학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실제로. 생물학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죠. 이기적 유전자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은 유전자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사라진 겁니다. 앞에 푸코에서는 우리 담론 속에 만연된 지식 권력에 의해서 우리 주체가 상실됐지만 리차드 도킨스에서는 생물학적인 조건, 생존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주체가 사라진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 끝에 보면 그런 구절로 끝나거든요. 인간이야말로 이런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의 지배에 저항하는 그런 인간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철학이 한 사람은 뭐 고대 철학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은 생물학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방향은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말하기가 그 핵심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면은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에 눈을 감고 생존에만 급급한 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려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 말하기라고 하는 말하기의 조건은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솔직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또는 나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특히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것과 이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려라는 것은요, 그 내면의 가치 그리고 행동, 존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거죠.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켜서 그 행동과 존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배려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려의 핵심은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겁니다. 나를 배려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나를 새롭게 만들면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려라는 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죠. 절대로. 자기 배려는 나를 배려함으로써 모두가 서로 돌보는 세상을 만드는 거다.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이 되는 삶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논리가 지금 서양의 철학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전통 동아시아 사상에서도 역시 있습니다. 숙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닦음으로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닦음으로써 나를 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닦음으로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려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도 있잖아요. 나를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닦음으로써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논리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현실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겠죠. 자,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생각,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려면은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완성시켜서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배려한다는 것은 나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필생즉사, 필생즉사라는 말 있잖아요. 나를 버려서 나를 되찾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그 이야기들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